우리가 벌써 새해 들었는데 2월 말이 되고 그랬어요. 정말 2026년 새해 아직 기분도 떨기 전에 2월이 지나가고 있어서 정말 참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또 하루를 금방 한 해를 금방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마침 강의도 조화성 교수님 오셨는데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국제 질서, 특히 이게 각자 도생의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새로 변화된 그런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또 저희는 무역을 해서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나라인데 과연 이런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또 산업적으로 오는 큰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정말 첩첩산중에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그런 우리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지혜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물론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고요. 주요 경력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센터장, AI 핵심연구원 가버넌스 안보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 또 기하 자동차 그리고 LG의 사회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사회대 학장. 여기 근데 사회대 학장은 쓰지는 않으셨네요. 사회대 학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거기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국제 정치 경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엔지니어 협회에서 강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기술이나 제가 뒤에 보시겠지만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 엔지니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꿈의 기죽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 같은 거 이 바다에다 어떻게 이런 다리를 놨지 막 그런 생각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특히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신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요. 조금 줄여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치학회장은 아니고요. 전 한국정치학회장입니다. 네, 53대이고 그래서 4년에 제가 한국정치학회장을 했습니다. 제 관심 분야를 조금 정리해놨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사회가 우리 사회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두 부분이 제 연구 분야인데 오늘 아마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요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보신 분들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여기 트럼프가 들고 있는 이게 어떤 나라가 몇 % 관세를 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저 숫자가 어떻게 나타난 거지? 그냥 10% 우연히 관세라고 하는 게 지금은 WTO 체제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는 거의 2% 정도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숫자를 가지고 왔고 거기서 이제 90일간 관세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EU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잖아요. 그런 국가들에게까지도 그런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트럼프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숫자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왜 관세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펜타닐 관세 100% 이렇게 아무런 레셔널이 없잖아요. 국가의 정상,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있는 얘기를 안 하고요. 관세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여기 보면 다우지수, S&P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락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아 증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다운된 걸로 나와 있죠. 다행히 지금은 조금 이런 주식시장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인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스타브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 세계 자유무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세계 시장을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게 세계 시장의 하나의 규범처럼 작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 총리가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 너무너무 나쁜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지금 저희 하나가 잠수함 캐나다가 발주를 해서 거기 이제 현대 그룹이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거기에 진출나서 그러면 자동차에 다시 15% 아니고 25% 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존해온 자유무역 시스템 이게 캐나다의 번영을 가져다준 시스템은 끝났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대한민국과 일본과 유럽의 국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이걸 통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부분이 이 이야기예요. 이 캐나다 총리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그게 지금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주장한 이 관세 부과의 어떤 근거의 법령이 대법원에서 위헌이다 판결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가? 대법원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요. 개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들을 도로 미국 정부에 돌려놔 이렇게 하는 소송을 개별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조용하죠. 국회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아셨을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미라든지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 나라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왔던 어떤 국제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이 도모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반론이 있죠. 예, 대한민국 내에서요. 미국이 뭐 천사는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인 패권 국가였지만 아무튼 그 구조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린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그냥 트럼프가 가진 방안을 동원해서 관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관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의 상무부에 있는 법이라든지 혹은 그 슈퍼 301조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했을 때 1989년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걸쳐갖고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미국이 했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천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신문 찾아보시면 그게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슈퍼 301조 같은 걸 동원을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러니까 그걸 무효화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어떤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현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걸 잘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국제정치 경제에 어떤 소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이 전후에 만들어 놓은 질서에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UN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무렵에 1944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 전 세계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됐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미국이 세계 정치 주역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40%를 생산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튼튼한 국가였고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종주를 찍는데 미국이 굉장한 기여를 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전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전후 세계 질서를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사이를 보통 저희가 전강기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세계가 굉장히 보호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각자 도생의 길로 가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또 어떤 국가가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세계 정치의 어떤 전쟁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보고요. 미국이 그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N 이런 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거예요. 안보 이런 거 그때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 UN이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세계 경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보호무역이고 어떤 정치 경제의 질서에 있어서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유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유가 됐어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이걸 통해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어떤 게 가능합니까?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기본적인 그 형태는 여기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 그 내용은 자유무역하자,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시장자본주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때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소위 다자주의, 국제제도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미국 스스로 유엔을 만들고 브레튼 우즈라는 걸 만들고 가트라는 걸 만들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WHO라든지 모든 어떤 국제기구의 주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WTO거든요. 세계 거의 모든 국가, WTO는 뭐냐면 자유무역 기구잖아요. 세계 모든 국가들이 164개국이 회원이에요. 여기 지금 유럽인데요. 연두색 유럽은 사실 EU가 한 덩어리로 걸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개별 국가도 WTO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자주의고 이걸 통해서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 내에서 제조업은요 관세가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다 따져도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 상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큰 어떤 관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붕괴가 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사진 보시면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Make Great America를 외쳤던 것이죠. 근데 그럼 이런 일이 단숨에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왜 미국은 이렇게 그들이 건설해 놓은 자유무역 질서를 이렇게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히 트럼프에 와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1980년대 혹은 미국의 대처 저희 이제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대처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단어로 있을 정도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는 여기 레이건이 두 번째 사진이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사진인데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미국의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1980년. 재정이 파탄이 난 큰 이유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3년, 79년에 중동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거고 그 다음에 70년대 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치렀어요. 그때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훨씬 더 지상군이 파견되는 정도고 굉장히 또 오래 끌었죠. 그렇게 전쟁 이후에 레이건 이전에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회복지 정책을 굉장히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통령이 레이건이 되고 보니까 거의 재정이 파탄나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도 대처가 본인이 수상이 되고 보니까 재정이 파탄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허리를 정부가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이 택한 게 뭐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국유화되어 있던 거,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영화하는 걸 택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그러고요.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고 케인즈가 얘기한 케인지아니즘 같은 게 좀 덜 훌륭한 이론이고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자유주의건 케인지아니즘이건 간에 그 당시의 정부가 국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가 결국은 레이건이 본인이 국유화되어 있는 걸 팔아야 정부 재정을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걸 다 민간에 팔기 시작해요. 물도 팔고 전기도 팔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그거를 정당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레이건의 경우에는 시카고 학파였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트럼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바이든이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하잖아요. 그거의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재정이 더 이상 유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뒤에 다른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어떤 제조업의 기반 이런 거를 만드신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국제 질서, 국제 통상 질서가 미국이 우리 물건 안 사주면 우리 물건 팔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 물건을 우리는 팔지만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입 관세를 우리가 부과했었잖아요. 그런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근데 우리만 그랬냐? 그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 그런 무역 질서를 허용했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시장은 개방하지만, 그러나 본인들의 어떤 제품 수출은 그렇게 자유무역이 아니었던 시기. 그런 걸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거에 어떤 제조업이 그리고 또 세계화가 되고 또 TO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다 제조업 기반을 다 외국에 가서, 왜냐하면 인건비가 무지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양극화라든지 부정적 결과, 소득 불평등, 일자리 감소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거의 어떤 총체적 결과로서 트럼프의 당선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사람보다 아름답다. 관세는 일자리를 되살리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을 우리나라에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쉬운 화법을 쓰니까 우리는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정말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만약에 물러나면 이런 정책이 다시 원상복구될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이든 때도 예를 들면 저희 IRA 같은 법, 미국이 주장했던 그 법도 결국은 미국의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느냐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하게 미국의 어떤 제조업의 능력이라든지 미국이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실시해왔던 자유무역 기조의 후퇴 이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고 사실 트럼프의 책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백악관에서 한 연설이 백악관 웹사이트에 가면 있고 구글 여러분 찾으시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축소해서 엑기스만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왔다. 이 글로벌 공공재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글로벌 공공재는 뭐냐? 안전, 안보 보장, 금융의 안전도. 아까 말씀드린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달성하고 WTO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열심히 세계 공공재라고 우리가 제공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경제 안보화죠. 여러분 이거 있죠? 되게 무서운 단어. Securitization of economy. 안보라고 하는 거. 제가 정치학 전공인데요. 좀 어디 이렇게 경제학이나 여기 죄송하지만 경제 경영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저희 밥그릇을 주로 가져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기술하시는 분은 기술 기정학 막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또 경영 경제 하시는 분들은 지경학 이런 단어를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정치학이 아주 고유한 아젠다거든요. 저희 밥그릇을 뺏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건 결국 모든 어떤 영역들에서 얼마나 지정학이 중요해요. 지정학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에 정점에 있는 거는 뭡니까? 국가죠. 국가가 이런 거에서 이제는 시장에, 기업에 이 키를 그냥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securitization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가 더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트럼프 1기 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중적인 그런 무역 정책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무슨 처벌을 하거나 벌칙을 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저런 정책적 수단을 동원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미국 본부에서 한 달 이내에 중국을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 실제로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그 기업에 다니던 사람인데 저한테 야 미국 놈들 진짜 무서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베큐에이션을 결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지사가 중국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피스도 빌려야 되죠. 사람도 고용해야 되죠. 이게 한 달 이내에 이베큐에이션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전쟁 중에나 가능한 거죠. 그냥 다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경제를 안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 안보라고 하는 거 경제안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국가가 경제를 딱 쥐는 순간 그리고 그 논의의 어떤 합리성 그런 거를 제거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으로서 안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어떤 것에도 앞서는 아젠다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아 사회이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현대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러시아에 원래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러시아 공장에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 러시아 내에서 한 2위 정도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사회에 러시아 공장을 러시아에 판대요. 돈이 올라왔어요.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형식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샀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00불에 팔았습니다. 네. 그 깜짝 놀랐죠. 이게 실화야. 네. 근데 이제 안 팔기 위해서 공장, 자동차를 제조하려면 공장 라인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수천억, 수조 원짜리 투자잖아요. 근데 전쟁 중이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길이 어려워졌고 더구나 미국이 그저 금융 제재를 하잖아요. 돈을 갖고 들어가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100불에 팔면서 3년이는지 2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바이백, 저희가 실거래가 저희는 100불에 팔았지만 100불에 대사하겠다는 건 아니고 원하는 가격대로 드리고 사는 왜냐면 우리 러시아에 자동차 다시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이백 할 수 있는 권리를 넣고 100불에 줬는데 지금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팔 때 계약했던 그 조건 2년인지 3년인지 그게 끝나버려서 그냥 하여튼 안 파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안 사는 걸로 우리가 대사지는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Securitization of economy라고 경제가 안보로 된다는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롯데마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중국에 예를 들면 크게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소위 그냥 서비스나 라면 팔거나 과자 팔거나 이런 거는 여차하면 그냥 나와도 별로 투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그런 큰 어떤 인프라가 들어가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심이 돼서 혹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다자주의 국제 제도를 통해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자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 자유로운 어떤 무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들이 여기저기서 깨져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미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는 그러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그냥 다른 나라부터 돈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은 모두 안보 끼자.
제조업은 전략적 자산이다. 네. 제가 제조업 보니까 미국이 정말 많이 반성을 해요. 서비스 섹터, 소위 말하는 제3차 산업. 이게 사실 여러분 보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는 구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미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80년대, 90년대 미국 경제가 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레이건이 했던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되살아난 것도 있지만요. 미국이 90년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실리콘밸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면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많은 벤처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어떤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굉장히 증가시키게 됐고 그게 결국은 어떤 미국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었는데 미국이 그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거죠. 제조업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외국에다 그냥 다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굉장한 반성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트럼프의 생각이 트럼프가 막 관세 어떡하지 뜯어내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재정 적자 이런 거를 메꾸기 위한 거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는 없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이런 거대한 변화는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 질서. 미국이 공공재를 제공하던 거에서 이제는 공공재를 포기하는 수준. 다자주의 체제에서 다자주의를 포기하는 이런 정책적 스탠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왜 이럴까? 첫 번째는 다자주의의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WTO를 미국이 만들어 놨는데 원래 WTO를 만들 때 미국의 목적은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WTO 룰을 만들어 놔도 우리 개도국이에요. 우리 그냥 뭐 지적 재산권 있어도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다녔어요. 이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무슨 뭐 나이키가 아닌데 가짜로 만든 나이키 똑같아요. 핸드백 가짜 이런 거 너무 많았죠. 이 대 앞에서 저는 정말 아주 싸게 잘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희 해적판 제가 통계책인데 통계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엄청 비싸요. 미국에서 오리지널 살라 그러면. 그래서 저희 학교 막 복사실에서 막 복사해가지고 한 권에 10,000원씩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미국에 유학 갈 때 저자 직감 하는데 제가 이게 해적판 샀다는 거를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펼쳐놓고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네 책은 좀 표지가 다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시아판이라 그렇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뭐 지적 재산권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미국 책 아마 여기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정말 제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책 뭐 미국 거 사려면 너무 비싸니까 다 그냥 해석판으로 그냥 학교 그 복사실에서 찍은 거 정말 5,000원, 10,000원 사가지고 다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WTO를 만들면 이 WTO의 규칙을 잘 개도국들도 지킬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파란 것과 빨간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송을 누가 제기하느냐요. 그리고 미국이 제기하는 거, 이건 소송을 당한 거죠. 선진국 개도국이거든요. 개도국들이 어떤 거는 더 많이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의도한 대로 WTO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디벨로핑과 디벨롭드 컨트리즈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선진국, 까만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이게 디벨롭드 국가에서 이제 막 소송을 막 제기를 해요. 너 니네 WTO 규칙 어겼지? 왜 자유무역 안 하냐? 막 그랬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어때요?
이 오히려 개도국들도 그런 소송들을 많이 제공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WTO가 의도했던 대로 어떤 자유무역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TO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쟁이 이렇게 굉장히 블록화돼요. EU라든지 EU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미국이 EU를 한 덩어리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상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뭐 북미 자유협정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남미에도 메르코스르 같은 게 만들어져서 고 제한된 어떤 지역 무역 협정 내에서는 공동 관세를 다른 국가에게 부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여튼 다자주의 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거 중국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중국은 WTO에 중국을 가입시켰을 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세계 평화가 오고 드디어 우리가 WTO에서 목적했던 자유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단순히 자유무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전환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너무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여타의 국가들이 다 그대로 답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주의 체제예요. 사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뭐 그냥 국가가 수입과 수요와 공급을 관할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국가주의의 국가 권력의 끝장판인 거잖아요. 사회주의가요. 그냥 사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결정하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예로 여러분 상하이 가니까 신천지라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네. 신천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거기 띵다이펑이라고 해요. 만두집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꼭 가는데요. 또 세계 어떤 띵다이펑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대만 업체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상하이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중국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건물만 개별 사적 재산권이 신천지 원래 개발 예정 지역으로 된 주민들한테 한 달 이내에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예요. 그게 사회주의죠. 우리나라는 절대 못하죠. 한남 무슨 재개발, 수십 년 걸리는 이유가 주민들의 이런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이 사회주의적 어떤 국가 발전의 경로를 택하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괄목할 만한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거부하는 체제죠. 되게 재미있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미국이 만든 AI, 챗GPT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든 AI가 있어요. 딥시크 같은 거. 근데 거기에다가 자동차의 어떤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요. 훨씬 더 규제적인 게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 자율주행을 하면 사람이 운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흔히 나오는 걸로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는데 자율주행하는 차가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레벨 한 3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허용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죠. 우리나라도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율주행을 허가해야 된다. 이게
중국이 더 세요. 여러분 미국이 더 셀 것 같잖아요. 물론 AI이긴 하지만 무슨 챗GPT 같은 게 그 사회의 전반적인 담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구라는 걸 생각을 하면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특히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중국이 경제 발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00년과 2017년이에요. 지금 하면 훨씬 더 제가 요 그림을 요거 연구를 누가 하신 거라서 요거 후속판을 못 찾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거는 보시면 이게 대부분의 어떤 그냥 제조업의 부역이에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미국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USA 여기 미국이에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미국과 이렇게 같이 사슬이 있는가 이런 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독일입니다. 네. 17년에 가니까 미국이 여기 가고요. 중국이 굉장히죠. 여기는 중국이 진짜 미미한 존재고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에 가면서 중국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ICT 섹터, 예, 그냥 IT 섹터만 딱 보면은 여기 지금 미국이 여기 있고, 예, 여기 일본이 있고 이런데 다시 그려보니까 독일, 중국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이 변방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국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단순히 어떤 GDP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 있어서 같이 사설해서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주변부됐다 알 수가 있고요. 미중 기술 격차 추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격차가 거의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중국은 안보, 경제, 기술 이런 데 있어서 패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만든 딥시크는 오히려 정말 경제적 자유, 기술에 있어서 자유, 특히 첨단 기술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렇게 잘 개발될 수 있는 건 뭐예요? QR 코드로 다 계산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게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미래 기술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서 이거가 발전되는 걸 저해하는 건 하지 않겠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를 갈등을 겪고 있죠.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시 정도까지 강의하면 될까요? 좀 시간을 좀 22분입니다. 네, 한 2시 정도까지 할까요? 네. 슬라이드가 조금 많은데 약간 좀 스킵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위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제 국가 부채 36조 억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채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보면 행정부가 셧다운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이제 부채 금리 같은 게 이게 옛날에는 미국의 1, 2%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최소한 5%, 6% 이런 걸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만큼 채권,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걸 뜻하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돈이 조금 있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 정기 예금을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물론. 네. 정기 예금 들었는데 그때 정기 예금 들면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초반입니다. 대한민국에. 12%. 그렇죠. 왜? 여러분 지금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해야 될 때 그러면 학생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지금은 5%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코로나 이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선진국의 금리라는 게 그냥 보통 예금 같은 거 넣어보면 1% 이자도 안 주고 그러고 그죠? 그럴 때인데 대한민국은 제가 대학 졸업하는 90년대 초반에는 10%였어요. 정기예금. 근데 조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어떤 정기예금 들어놓으면 20%도 줬어요. 저희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선진국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돈 니네 나라에 좀 정기예금 들어주면 안 돼?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재정 적자를 겪게 되면 코로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정부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러려면 이 복지정책을 확대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걸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끔 공화당 정부일 때는 이제 긴축 재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예산이 원했던 것만큼 축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냥 재정 확대에 끝없는 그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이 아까 레이건에서 더 이상 정부가 정부 파산에 재정 파탄에 그 길에 접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든지 이제 미국도 그런 길들을 지금 계속해서 가는데 그 결국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어떤 재정적 부담 그런 걸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재정 위기, 그 다음에 또 경제 불평등 심화 같은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게 뭐 디트로이트 도시 하나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디트로이트는 좀 좋아진 거는 같아요. 시장이 새로 와가지고 그렇겠는데 여러분 제가 자동차 회사에 사회이사를 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제조업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막상 이 비즈니스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종합 제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팔려 그러면 딜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섹터까지 이게 국가의 일자리에 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런 제조업이 미국 국내에서 없어졌을 때 여러 문제, 포드 같은 자동차가 있지만 솔직히 뭐 경쟁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애국심 때문에 현대 자동차 사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 국내산 안 사고 일본 자동차를 산다든지 독일산을 산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한국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런 걸 많이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조업의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적 침체를 더 가속화하게 해왔고요. 결국은 유권자 기반 내에서 아니 이렇게 다른 계급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이런 제조업 정책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해왔던 어떤 정부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어떤 정당성이 붕괴된 시점이다. 자유무역의 정치적 정당성이 붕괴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렇게 일탈이라거나 이게 어떤 트럼프가 뭔가 좀 트럼프 개인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 관세라고 하는 수단은 조금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자유무역의 기조 그걸로 돌아갈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의 요거는 뭐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이전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이미 입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으니까 메가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첫 번째 패권 불가능의 시대. 저희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해왔고 자유무역을 유지했고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누가 만들었냐? 미국이 만든 거죠. 미국의 패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왔다.
그 패권은 뭐냐면 패권국은 공공재를 제공. 이게 다 공공재, 안정된 통화 체제. 아까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요. 제가 유학 갔을 때 1불에 800원이었거든요. 공부하는 와중에 IMF가 터졌어요. 97년. 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실 그냥 장학금 학교에서 학비를 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석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장학금이 없잖아요. 1불에 800원 하던 게 갑자기 2,000몇백 원, 안정된 뒤에도 1,8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공부를 그만두고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5학번이에요. 그냥 보시기에는 85년생으로 보이시죠? 네. 제가 너무 솔직히 실토를 했어요. 85년생으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네, 85학번인데요. 제 밑으로 97년에 공부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85학번, 87, 88, 89, 90 이런 학번들은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학과, 제가 이제 정형과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과에도 고사의 학번이 없습니다. 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너무 비싸니까 공부를 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환율, 이거를 미국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걸 공공재를 통해서 제공해 줬다는 거죠. 개방된 무역체제, 이것도 미국이 유지해 왔어요. 그 다음에 안보 제공하고 글로벌 규범, 국제 유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이 중요하고 이런 나름의 어떤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왜 가능했느냐? 소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돈을 좀 쓰고,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 계셔서 제가 사실 전에 좀 다른 기회에도 뵀었는데 오늘 여기서 좀 한 10년 만에 처음 뵌 것 같아요. 다시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반가웠었는데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회과학대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학원 이럴 때 원유 회장, 원유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밥도 팍팍 사시고, 경제력이 있는 거 1번. 옛날에 2번은 뭡니까? 혹시 좀 힘이 센 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외압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겠죠. 그런 게 군사력이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어떤 경제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그런 토대가 됐었다는 게 이 패권 안정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권 지배 체제가 쇠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 패권국의 약탈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공공재를 제공해왔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미국 스스로에게 이익이 됐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리더십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이기적인 리더십이 이제는 이 체제 자체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시가 옛날에 이라크 전쟁 할 때 부시가 자기 지금 죽었지만 사담 후세인이 인명을 대량 화학 무기 이런 걸 만들고 있어.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가 군사 파견할 건데 유엔에서 그 총회에서요 미국을 지지하는 표결을 해달라 그랬는데 표결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최대 공여국입니다. 유엔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최대 공여국인데 미국이 만든 유엔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반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국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체제 개방성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패권 불가능의 시대다. 패권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 첫 번째, 미국이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미국이 의지가 없습니다.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willingness,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토대를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패권 불가능의 시대죠. 그래서 뭐냐면 개별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로버트 길핀이라고 하는 정치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예전에 패권국은 공공재를 제공해서 비용을 감수하고 국제체제 안정성을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만약에 비용과 편익, 이익이, 패권국의 이익이 제공하는 비용보다 클 때는 언제나 이 패권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되지만 그런데 비용이 과도해지면 철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다. 그래서 패권이 쇠퇴하고 있고 이거는 곧 어떤 의미냐 하면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길핀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에 미국이고 여기 지금 중국이겠죠. 요럴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가 이걸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적 국가가 이 정도로 힘이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힘의 재조정, 힘의 균형 상태 이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사람도 이거 리얼 퍼거슨이라고 사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어떤 제국은 패권 국가가 왜 붕괴하냐? 어떤 외부에 누가 막 공격해 자기가 제국을 연구를 해봤더니 옛날에 패권 국가들이 외부에 누가 막 공격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제조업의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패권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도 이유이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리얼 퍼거슨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봤더니 내부 문제였다. 내부에 너무나 필요해. 국민들이 우리가 세계의 경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또 하나는 재정적 부담 그런 걸로 붕괴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소위 이런 내부의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면 지상군 파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비용을 미국이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내부의 어떤 미국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미국 최근에 어떤 이런 어려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패권 불가능의 시에는 구조적 변화, 제도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부분이에요. 세력 균형 상태가 부재하고 패권국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전국들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도적 변화예요. 다자주의, 국제주의, 폐조예요. WHO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탈퇴했습니다. WTO는요 어때요?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뉴욕에 있는 거를 방문을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막 멈추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돈을 안 돼요. 네. 그냥 미국이 공여해야 하는 그 기부금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유엔이 무슨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국가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유지되는 제도인데 미국이 제일 많이 그런 분담을 맡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꽤 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거에 확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 변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이제는 패권 불가능한 시대. 그래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세력이 이렇게 힘을 쫙 균형, 미소 냉전 이런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최소한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뭐 미국 진영 따로 소련 진영 따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 패권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 그냥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규범 제도 이익 이거 국제정치 규범, 국제정치 제도 이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다. 네, 그런데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벌이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제제도 규범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새로운 패권이니까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지향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패권의 권력을 구조적 권력이 있고 관계적 권력으로 나눠서 관계적 권력은 뭐냐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 미국과 뭐 중국의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 이 관계적 권력을 확실히 쇠퇴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좀 살아요. 우리도 중견국이에요. 유럽도 이제 우리도 그냥 과거에 뭐 우리 과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권력은 확실히 쇠퇴했지만 구조적 권력이 여러분 세계 정치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권력이에요. 이건 아직 여전히 강건하다. 그 권력은 뭐냐면 안보를 제공하는 구조, 여기 금융을 형성하는 구조, 지식 구조, 생산.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어떻게 생산? 미국의 제조 가져와가지고 생산하시오 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금융 제재, 금융 구조를 결정. 여러분 돈을 뭐 한국 원화 아니고 다른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면 뭘로 갖고 계시겠어요? 달러를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미국의 어떤 은행만큼 안심이 되는 은행이 있으세요? 금융 구조를 형성하는 패권. 이거는 여전히 미국이 강건히 갖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패권 불가능의 시대 1번 하나 세계론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조금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문명 대전환의 시대다. 메가트렌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예를 들면 트럼프 일기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정하고 지금도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이런 거가 내포하는 바가 뭐냐면 문명 대전환.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어떤 문명이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변하고 있고 그 근간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원천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건데 제가 제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아시는지 상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도의 상자예요. 옛날에 이게 유교고 뭐 엄청 양반들이 많으셔가지고 철도가 들어오는데 산업사회에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철도잖아요. 철도가 들어오는데 여기 상주에 저희 조상님들이 가가지고 막 반대해가지고 상주를 못 들고 김천으로 갔어요. 여러분 KTX가 김천으로 쭉 지나가죠. 상주는 인구 5만도 안 되는 도시가 된 거죠. 네. 그런 문명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쇠락, 그죠? 그 도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삶의 쇠락 그런 거를 혹은 부흥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문명 대전환이에요. 그런 대전환의 시기에 그 중심에 있는 게 AI 기술 패권이고 미국과 중국이 정말 멈출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경쟁은 멈출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슨 챗GPT나 오픈 AI 이런 게 너무 막 칩을 많이 써가지고 문제야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이 멈추는 순간 중국이 미래 사회에서의 문명에서 패권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미국과 또 경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규범, 규칙 이런 거를 누가 정할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AI 기술 자체가 상용화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는 시대, 인간이 한 1000년 걸려야 축적되는 그런 데이터를 AI는 3일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뭐 여기 클로봇이라는 거 안 써보셨죠? 네,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저보다 조금 위에 옆에 제가 계속 이렇게 뵙는 지인들이 계신데 저보고 조 교수 말이야, 챗GPT가 나와 대화를 하니까 얘가 웬만한 심리 상담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번 써보시면 소위 이 AI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걸 그대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았던 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회계법인, 여기 회계사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계사를 저희가 1년에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숫자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1,700명? 네, 1,몇백 명이었던 것 같아요. 1,700명인데 보통은 1,700명을 다 얘네는 소위 말해 회계사 시험을 붙은 애들이니까 고시를 본 거잖아요. 근데 임용이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 보통 그 한 30% 이상은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신입 회계사들을 뽑았는데 회계 신입이 해주는 일들을 AI가 대체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져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변형이요. 최근에 공인회계사들이 데모하고 있어요. 어렵게 붙었는데 갈 곳 없는 게 말이 되냐? 피켓식 이런 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정말 멈출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좀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 없이 개인의 자율성 침해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없이 데이터를 막 모을 수가 있죠. 자율주행, 세계 최고로 싸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자율주행 여러분 안 되죠. 그 정도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 미국 원자력 아직 막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직 정말 땅도 삽을 안 떴잖아요. 중국은 이미 원자력에 관해서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의 전략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구조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국제정치 안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기 동안 살아오신 그 국제정치 질서의 안정성,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그런 안정성을 유지해줘. 국제정치는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깡패나 뭐 도둑이나 나타나면 국가가 나서서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세계 질서의 어떤 이런 회방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평화를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 공공재를 제공할 국가. 여전히 미국이 좀 한 축을 조금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나라는 뭐 많은 저희과 선생님들 사실 이런 논리에 일선에 서 계셔서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조정자가 돼요.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안 싸우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지금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려면 자기 발이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돼요. 이상이 아니고. 평화나 이런 뭐 경제적 번영,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만 자기 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명백히 이해하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그게 국가 미래에 대해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종자로서의 우리를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적응자로 우리나라를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잽싸게 올라타야 하는 거죠. 박정희 때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편승해가지고 부자가 됐던 것처럼 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저의 의견인데요.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맨날 그냥 그 거대 남론, 중국도 뭐 앞으로 패권이 될 거니까 약간 그런 거대 남론에만 막 취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뭐 가져올 게 엄청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대중국 수출 증감률 한번 보시죠. 예. 이거 지금 2002년, 2003년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산업별 수출 경쟁력 지표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화학, 저 LG화학 사회이사잖아요. 네. 화학은 그냥 중국이 끝장판, 중국의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보조금 내던 화학산업 육성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산업, 독일의 바스프 이런 데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예. 그냥 정말 특단의 어떤 정부의 구조조정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개방된 경제체제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중국 자동차는 아직 못 믿고 중국 자동차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신하는 게 있고 가격으로만 보면 중국 자동차가 훨씬 싸죠. 이미 독일은 바스프, 독일의 벤츠 다 죽었습니다. 저는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독일이. 네, 전기차 시대에 기술력도 없잖아요. 네, 중국에 싸게 들어오는 차들을 유럽이 어떻게 막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랑 완전 분리해서 중국이랑 절연하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정치적 신념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그런 거에서는 앞으로 국제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미래 전략을 할 때 이런 국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닥을 까맣게 해놨네요. 여기 보면 인컴 이니퀄리티 경제 불평등의 지수예요. 이 가로축은. 이쪽에 세로축은요. GDP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근데 아쉽게 65년과 89년 사이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우리도 저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 있나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 불평등은 세계 최저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1등이죠. 이런 나라에 살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잠비아라고 하는 국가예요. 잠비아는 어떤가 하면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워. 없어요. 경제 성장률. 경제 불평등은 완전 끝장판인 거죠.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면 제가 그냥 저희 부모를 잘 만나갖고 부모가 막 잠비아의 모든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분이면 제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겠지만 그런 분을 못 만나면 경제 불평등한 이런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5년과 89년에 있었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결국 어떤 경제 성장이 없는 경제 불평등의 해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은 아니죠. 세계가 이미 미국이 어떤 경제 체제를 보호구역주의고 그 다음에 관세도 많이 부과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걸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치는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제 불평등 해소라는 걸 큰 어떤 슬로건으로 삼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어떤 복지 정책은 굉장히 확대하고 있지만
그런 복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서 어떤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서 이런 토대를 마련할 거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안타까움의 토대, 이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실 여기 지금 관료 출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토대가 됐던 게 아주 유능한 관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능한 관료들이 여전히 공시를 통해 선발이 되니까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관료가 되시죠. 근데 관료들이 신명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규정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 잘못하면 깜빡합니다. 그죠? 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발전의 토대는 사실 중국처럼 훨씬 더 개방적이고 뭔가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 무역의 토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을 나름 목소리를 많이 내고는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아직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재임 초기라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민주당의 토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FTA를 여신 분이잖아요. 한미 FTA가 우리나라 90년대 경제 발전의 제도적 방향성을 정하고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정책을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 고민 섞인 우려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정부에도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앞서 사회를 보신 윤재림 교수님에 이어서 제가 국회 사회에 투입되었습니다. 자, 조화석 교수님 열강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대표 선수로 저보다 고민규 교수가 대답을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관심 있고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정말 오늘 너무 귀한 모임에 제가 나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는 미국의 그 폼페이오 장관이 2020년도 7월에 이제 닉슨 그 도서관에서 연설한 거, 그게 이제 미국은 지난 50년간 중국 경제를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로 변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한 50년간은 계속 경제를 지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7월에 트럼프 1기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환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화해를 뭐 그냥 많이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기점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가 중국을 제재하는 중요한 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의 보도에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고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중국의 지금 미중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어쩌면 균형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와 이제 미국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궁금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상주가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조상님들을 좀 욕보일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문명 대전환을 좀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은 트럼프
트럼프가 왜 보면은 뭐 화웨이 제재했다가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번에 엔비디아 칩도 안 돼 그랬다가 또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저사양은 된다. 사실 미국의 속내는 다 막고 싶어요. 그렇지만 미국 국내 그 로비스트들이 뭐 우리 이거는 지금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엔비디아 이렇게 완전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기업은 갖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미국도 어떤 중국과의 완전한 절연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거는 조금 풀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엔비디아 고사양 칩을 확보하는 게 지금 최고의 어떤 무기예요. 이런 히토류 같은 거를 뭐 가지고 트럼프랑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히토류를 완전히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중국에 조금 풀어주는 척하다가 엔비디아 칩 저사양은 주고 히토류는 좀 가져오고 미국 나름으로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중국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고 여러 가지 그런 국내 어떤 단결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항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미중 패권의 결과 그거를 조금 지금 현 단계에서 본다면 하여튼 중국이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무역 뭐 아니죠 비자 없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 부동산을 사줘야 성장하는데 저도 한 작년에 상하이에 갔더니 원래 상하이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신천지가 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강남처럼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빌딩 같은 거에 보면 뭐 렌트비 엄청나거든요. 외국인들이 다 렌트해서 쓰는 거죠. 지금은 가보시면 국내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신천지에 음식을 먹고 있고 식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를 결정하고 있죠. 그런 데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국내 어떤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중국이 좀 계속 겪지 않을까? 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 정책 전문가는 아니어서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성 교수님은 제가 처음 뵌 게 2007년도 연세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이제 저는 행정학과에 부임했었고 조 교수님은 이제 정외과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제가 2007년 이후에 조화성 교수님을 3년간 졸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도 저하고 전공 분야가 비슷하시고요. 워낙에 이제 앞서 나가시지만 제가 쫓아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졸졸 쫓아다녔는데 그 3년 미천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화성 교수님은 또 그 사이에 또 훨씬 더 앞서 나가고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조화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오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아까 아마 조화성 교수님 그 양력 그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LG화학 비상이사 말씀하셨죠. 그 회장 말씀도 하셨나요? 이사회 의장 또 맡게 되셨는데요. 최초의 여성 비상임 이사회 의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다시 한번